이순자는 경로당 의자에 앉아 가방을 뒤지고 또 뒤졌다. 지지갑, 손수건, 혈압약, 돋보기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집 열쇠만은 보이지 않았다. 작은 손가방 안쪽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여전히 열쇠는 없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챙겼는데. 어머, 순자야. 뭘 그렇게 찾아? 벌써 1시간째 가방 뒤지고 있네. 옆자리 복순이가 고스톱패를 내려놓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됐다. 아니야, 그냥 사탕이 어디 갔나 해서. 아까 분명히 넣어뒀는데. 사탕? 내가 하나 줄까? 집에서 가져온 감초사탕이 있는데. 고마워, 복순아. 그런데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다.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가방에 넣었는데. 철수는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고 있을 텐데.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철수는 시계 보는 것도 어려워했고, 혼자 두면 불안해하며 밥 먹는 것도 자주 까먹곤 했다. 지난주에도 점심을 안 먹었다고 저녁 때까지 굶고 있다가 순자가 발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철수는 배가 안 고프다며 어리둥절해했다. 순자야, 벌써 5시네. 철수 어르신 저녁 차려드려야 하지 않아? 복순이의 말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마음이 급해졌다. 철수 혼자 두고 나온 지 벌써 3시간이나 됐다. 평소 같으면 2시간만 넘어도 불안해서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래, 가야지. 미안해, 복순아. 먼저 가볼게. 철수가 걱정될 거야. 그래, 어서 가. 철수 어르신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실 텐데. 아까 점심때도 순자가 언제 오나 하면서 밖을 내다보시더라고. 그래? 언제? 1시쯤. 복도 창문 쪽으로 나오셔서 한참 계셨어. 내가 인사드렸는데 못 알아보시더라. 순자는 서둘러 경로당을 나섰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11월 저녁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순자는 계속 가방 속을 더듬거렸다. 혹시 작은 주머니에라도 들어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방을 완전히 뒤엎어봤다. 가방 안의 모든 물건을 다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여전히 열쇠는 없었다. 혹시 철수가 문을 열어줄까 싶어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가 없었다. 철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순자야. 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볼륨이 크게 틀어져 있는 것 같았다. 철수는 분명 거실에 있을 텐데 왜 못 듣는 걸까? 순자는 더 크게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철수야, 순자야, 문 열어줘. 여보, 철수야, 들리지? 나야, 집에 왔어. 잠시 후 문 뒤에서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났다. 철수가 천천히 문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행히 집에 있구나. 그런데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대신 철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누가 계세요? 순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나야, 철수야. 순자,
당신 아내야. 집에 왔어. 순자. 아, 네. 잠시만요. 문을 어떻게 여는 거지? 순자는 철수가 혼란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급해졌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몇 번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왼쪽으로 돌리고 아래로 누르세요. 순자가 큰 소리로 알려줬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철수는 요즘 자주 문 여는 법을 잊곤 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현관 옆 화분 아래를 뒤져봤다. 예비 열쇠를 숨겨둔 곳이었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작년에 민지가 도둑이 들까 봐 무서우니까 그런 곳에 두지 마세요라며 치워버린 것이 생각났다. 그때는 며느리가 신경 써준다는 생각에 고마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원망스럽기도 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아파트 복도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차가운 흰빛이 복도를 비췄다. 순자는 얇은 가디건을 여며 입었지만 11월 밤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할 수 없이 현관문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철문이 등을 통해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철수야, 괜찮아.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 문 안에서 철수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순자는 철수가 불안해할까 봐 계속 말을 걸었다. 오늘 경로당에서 복순이랑 고스톱 쳤어. 내가 이겼다. 복순이가 너무 아쉬워했어. 당신 좋아하는 호박죽도 끓여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호박도 달고 맛있는 걸로 골라왔어. 실제로는 점심 후에 설거지만 하고 나온 터였다. 냉장고에는 어제 남은 김치찌개만 있었고 호박죽을 끓일 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철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필요했다. 철수가 불안해하면 더 혼란스러워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었다. 순자는 현관 앞 차가운 계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복도 형광등이 불안정하게 깜빡거렸다. 11월 밤 공기가 얼굴과 손을 시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추위에 떨며 앉아 있으니 갑자기 50년 전 신혼집 현관에서 철수를 기다리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철수가 야근을 하면 새벽까지 기다렸다. 겨울에도 추위에 떨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철수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문을 활짝 열어 어서 와, 고생했어. 춥지? 하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이 좋아서였다. 철수도 항상 우리 순자, 기다구나 하며 순자를 꼭 안아주곤 했다. 이제는 그 철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순자야? 누구야? 문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전보다는 확실한 목소리였다. 응, 나야. 순자야. 왜 밖에 있어? 안 들어와? 열쇠를 깜빡해서 문이 안 열려. 그럼 벨을 누르지 그래? 내가 열어줄 텐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철수는 자신이 1시간 전에 벨소리를 듣고도 문을 못 열어준 것을 벌써 잊고 있었다. 아니,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계속 누르고 있었어. 1시간째. 1시간. 그렇게 오래? 아, 그랬나? 미안해. 왜 못 들었을까? 괜찮아. TV 소리가 컸나 봐. TV? 아, 그랬나. 미안해, 순자야. 문 너머로 철수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나무 의자를 끄는 소리였다. 아마 문 앞에 앉은 모양이었다. 순자도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옷을 뚫고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엉덩이와 다리도 금세 차갑게 식어갔다. 철수야. 응. 뭐야? 우리 내일 열쇠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경비실에 하나 맡겨두든지. 그래야지. 왜 이제야 생각했을까? 진작 만들어 둘 걸. 맞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나. 그런데, 철수야, 당신 나 기억하지? 내가 누군지 알지?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철수의 대답을 기다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순자, 맞지? 우리 결혼했지? 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자신의 이름과 관계는 기억하고 있구나. 맞아. 당신 아내 순자야. 미안해, 순자야. 요즘 자꾸 까먹어. 머리가 이상해. 병원에서 뭐라고 했지? 괜찮아. 나도 가끔 깜빡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순자는 거짓말을 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철수와 첫 만남, 맞선 보러 갔던 그 찻집, 결혼식 날 떨리던 마음,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아이들 키우던 힘들고도 행복했던 날들, 모든 다툼과 화해의 순간들, 심지어 철수가 좋아했던 음식, 싫어했던 것들까지.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괴로웠다. 순자야, 많이 춥지? 집에 들어가야 할 텐데.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문이 안 열려. 당신이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을? 어떻게 여는 거더라. 까먹었네. 괜찮아. 내일 되면 누가 와서 열어줄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근데 너무 추우면 어떡해? 밤이 더 깊어갔다. 순자와 철수는 문을 사이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했지만 순자는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해 주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경비 아저씨가 순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새벽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열쇠를 깜빡해서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여기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못 열어줘서. 아이고, 밤새도록요?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왜 진작 경비실에 안 오셨어요? 제가 자물쇠 업체에 연락드릴게요. 일요일이라 비용이 좀 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1시간 후 자물쇠 기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 다음엔 미리 여분 열쇠를 만들어 두세요. 이런 일 많아요. 기사가 친절하게 조언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밤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제 소파로 옮겨간 모양이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철수 옆에 앉았다. 철수의 얼굴이 밤새 걱정과 피로로 많이 야위어 보였다. 철수가 소리를 듣고 눈을 뜨며 순자를 보았다.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순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제 익숙해진 질문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었다. 순자예요. 당신 아내, 철수야, 나야. 아, 순자, 언제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방금 왔어. 열쇠를 깜빡해서 밖에 있었어. 당신이랑 밤새 이야기했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철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50년 전 그 청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철수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가 된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철수야,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잊어버려도.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자는 철수의 손을 꽉 잡고 앉아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간직하는 것. 순자가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철수가 먹다 남긴 미역국 그릇을 씻으며 요즘 입맛을 잃어가는 남편을 걱정하고 있던 차였다. 문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순자는 걸레로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다. 며느리 민지가 정장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평소 집에 올 때의 편안한 모습과는 달랐다. 마치 회사 업무를 보러 온 것 같았다. 어서 와, 민지야. 뭔 일이야? 이렇게 일찍?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어서요. 민지는 평소보다 딱딱한 표정이었다. 보통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는데 오늘은 어딘지 사무적이었다. 순자는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며 민지를 거실로 안내했다. 진우는 안 왔어? 네, 오늘은 회사 가야 해서요. 순자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다. 보통은 민지와 진우가 함께 오는데 오늘은 민지 혼자였다. 그것도 이렇게 일찍. 차라도 한 잔 할래? 아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민지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라는 제목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들려오던 재개발 소문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토지보상금, 건물보상금, 이주대책비 같은 단어들이 보였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게 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가져와? 순자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어머님, 우리 동네 재개발 얘기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민지가 만년필을 꺼내며 도장을 찍을 곳을 가리켰다. 하지만 순자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았다. 보상금 얘기, 이주 대책, 공사 기간 등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3년 내 완공, 임시거주지, 지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민지야, 이게 확정된 건가? 아직 논의 중인 거 아니야? 어머님, 이미 동네 주민 70% 이상이 동의했어요. 우리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민지야, 이거 너무 급작스럽네. 철수 아버지랑 상의해봐야 하는데. 어머님, 아버지는 지금 상의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도 어머님 명의니까. 순자는 불편했다.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허물자는 얘기를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 집에는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웃음, 철수와 함께 나눈 무수한 대화들이 스며 있었다. 특히 안방 벽지 뒤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린 낙서도 그대로 있었다. 민지야,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어머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 동네 다른 집들 다 허물어지고 있어요. 우리 혼자만 남아있을 순 없잖아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로 건너편 김 씨네 집은 이미 빈집이 되었고, 옆집 박 씨네도 지난주에 이사를 갔다. 그래도 갑자기는 못해. 철수하고도 얘기해봐야 하고. 어머님,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민지가 한숨을 크게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는 어제도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어머님까지 가끔 헷갈려 하시고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철수가 치매에 걸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남편이었다. 그렇다고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었다. 때로는 맑은 정신으로 예전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야. 철수가 직접 지은 집인데. 순자는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로 철수가 젊었을 때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인데. 어머님, 보상금도 좋게 나와요. 이 돈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관리도 편하고. 민지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순자는 숫자를 보며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많이 줘? 네. 그런데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어요. 건설회사들도 다른 곳 알아보고 있고요.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돈은 분명히 필요했다. 철수의 치매 약값만 해도 월 30만 원이 넘어갔고 자신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다. 혹시 철수 상태가 더 나빠지면 간병인도 구해야 할 텐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50년 동안 매일 보던 마당의 감나무, 철수가 직접 심은 장미꽃, 아이들과 함께 만든 작은 텃밭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순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민지야, 그런데 이사 가면 철수가 더 헷갈려 할 것 같아. 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치매 환자에게는 익숙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의사가 말했었다. 어머님, 어차피 아버지는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어디 계시든 마찬가지예요. 민지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설령 철수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다. 민지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좋은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요양시설, 우리 철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어머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집도 팔고 남편도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가 하루아침에 나오다니. 민지야, 너무 빨라. 시간을 좀 줘.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주? 그렇게 급해? 네. 늦으면 다른 조건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순자는 답답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걸까? 민지야, 그래도 이런 건 가족들끼리 충분히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의는 무슨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우도 찬성이에요.
순자는 아들 진우가 이미 동의했다는 말에 더욱 당황했다. 진우가 언제?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제 전화로 얘기했어요. 아들도 어머님이 혼자 아버지 돌보시는 게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민지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순자는 배신감을 느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런 큰 결정을 미리 상의했다니. 마치 자신은 판단력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나한테는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어머님께 부담 드리기 싫어서 저희끼리 먼저 알아본 거예요. 좋은 조건인지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부담. 내 집, 내 남편인데 부담이 뭐야? 내가 결정할 일인데 왜 니네들끼리 먼저 상의해?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민지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순자의 화난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인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서는 아버지 돌보기 힘들어요. 벌써 몇 번씩 응급실 갔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달에도 철수가 갑자기 쓰러져서 밤중에 119를 불렀었다. 그래도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매일은 못 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다. 젊었을 때 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진우가 대학 입학할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이 집에는 5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철수가 직접 만든 책장, 순자가 손수 꿰맨 커튼, 아이들이 키 재던 기둥이 표시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기억이었다. 민지야, 나는 여기서 철수와 함께 살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다. 어머님. 민지도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어머님, 주변이 다 재개발되면 우리 집만 남을 순 없어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다 끊어져요. 도로도 새로 나고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민지가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미 저 멀리 크레인들이 보였고 공사 소음도 들려오고 있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상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버스 노선도 줄어들었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일주일만. 어머님, 정말 다음 주까지예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민지가 일어서며 서류를 테이블에 남겨두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 결정이에요. 민지가 나간 후 순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보상금 액수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큰 돈이었다. 이 돈이면 철수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자신의 당뇨병 치료비, 고혈압 약값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밀려왔다. 낯선 아파트에서 철수가 적응할 수 있을까? 자신은 또 어떨까? 50년 넘게 살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거실에서 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순자는 철수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다. 철수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철수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까? 철수가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순자에게는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순자야,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철수가 중얼거렸다. 가끔 이렇게 맑은 순간들이 있었다. 순자는 눈물이 핫했다. 철수도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순자는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50년을 결정할 일주일이 남았다. 민지가 돌아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서랍을 닫을 때마다 공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마저 크게 느껴졌다. 순자는 찻잔에 남은 미지근한 보리차를 싱크대에 비우고 물을 틀었다가 문득 뒤돌아보았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은 낮은 볼륨으로 홈쇼핑을 재생했지만 철수의 시선은 화면을 통과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여보, 나 쓰레기만 버리고 올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비어 있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며 다시 한번 눈으로 남편의 자리를 확인했다. 슬리퍼 끝이 거실 카펫 모서리에 닿아 있었고 무릎 위에 수건이 반쯤 접힌 채 놓여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다. 5층을 올라오는 동안 순자는 손바닥 냄새를 맡았다. 홈쇼핑 진행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상상을 하다가 장갑을 벗으려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멈췄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런데 소파가 비어 있었다. 접혀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있었고 TV는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었다. 슬리퍼 한 짝이 현관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와 멈춰 있었다. 철수야? 대답이 없었다. 욕실, 안방, 작은 방.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베란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는 아침에 널어둔 수건이 그대로였다.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자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 아저씨는 노란 조끼 위에 점퍼를 걸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집 어르신 못 보셨어요? 지금 방금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철수 어르신요? 방금 10분 전쯤 모자를 쓰시고. 근데 어디로 가셨나? CCTV 좀 볼까요? 작은 모니터에 흑백 화면이 바뀌었다. 철수가 현관을 나서 유리문을 밀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파란 바람막이, 검은 모자, 회색 바지.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고개를 자꾸 뒤로 돌려보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했다. 어디로 가셨어요? 왼쪽 쪽으로 꺾으셨네. 버스 정류장 쪽인가 봐요. 순자는 목이 말랐다. 마스크를 올려 쓰고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저녁이 가까워지는 하늘 아래 공사장 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렸다. 재개발 안내 현수막이 펄럭였고 떨어진 낙엽이 발목을 스쳤다. 정류장 벤치에는 학생 둘이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혹시 이 어르신 보셨어요? 순자는 휴대폰 앨범에서 철수의 사진을 찾았다. 지난 봄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 학생 하나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방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번호 143 버스 타는 쪽으로.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철수는 버스카드를 잘 못 쓴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기억 못한다. 순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치리메이인데요. 잠깐 사이에 나가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파란 바람막이, 검은 모자 쓰셨어요. 이름은 김철수, 75입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숙련되어 있었다. 어르신 지문 사전 등록되어 있으세요? 최근 사진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변 순찰차에 바로 전파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정류장 쪽과 시장 쪽 먼저 확인하세요. 순자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보냈다.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 3번 만에 받는 소리가 났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철수가. 나갔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제가 바로 갈게요. 파출소에도 전화하셨어요? CCTV는요? 봤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대. 시장 쪽도 봐요. 아버지가 옛날에 다니던 정육점 앞 공구상가 쪽도.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는 시장으로 발을 옮겼다. 철수가 젊을 때 단골이던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남아있는 가게들은 임시 영업 중이었고 철제 셔터에 새 주소 안내가 붙어 있었다. 정육점 대신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자리 앞에서 순자는 멈춰 섰다. 철수가 여름이면 얼음 동동 식혜를 마시며 기다리던 그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였다. 아주머니, 누구 찾으세요? 생선가게 주인이 물었다. 순자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주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못 봤어요. 오늘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근데 저 위 골목에서 공사장 쪽으로 가는 어르신 본 것 같기도 하고, 골목은 공사 펜스로 막혀 있었다. 낮게 떨어진 해가 오렌지색으로 펜스를 물들이고 있었다. 펜스 틈 사이로 오래된 벽돌 담장과 붉은 감나무 잎이 보였다. 철수가 직접 쌓았던 담장은 이미 절반이 허물어져 있었다. 순자는 철수가 갔을 만한 장소들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첫 직장이던 페인트 공장 자리,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장, 신혼 때 살던 새빵 골목, 그리고 오래된 다리. 철수의 길은 항상 같은 기억을 따라 흘렀다. 해가 기울며 공기가 차가워졌다. 순자는 두 손을 비비며 다리 쪽으로 향했다. 강바람이 불어와 눈물이 저절로 났다. 다리 위에는 노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자는 모든 얼굴을 스쳐보았다. 그리고 멀리 난간 쪽에 서 있는 검은 모자 하나를 보았다. 철수야. 목이 메어 소리가 작았다. 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다른 노인이었다. 순자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발밑에 돌멩이가 걸려 휘청거렸다. 그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오전에 민지가 두고 간 서류 안내문 한 귀퉁이였다. 이주대책이라는 글자가 바람에 흔들렸다. 휴대폰이 떨렸다. 낯선 번호였다. 파출소입니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르신과 비슷한 분이 초등학교 앞에서 북쪽으로 걸어가셨다네요. 파란 바람막이 맞고요. 순자는 다리에서 학교까지 달렸다.
운동장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리코더를 불고 있었다. 철수가 좋아하던 곡이 짧게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교문 연매점 아주머니가 순자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건넸다. 아까 어떤 할아버지 분식 냄새 맡고 서 계시더라고. 라면 냄새 좋아하시나 봐. 근데 결국 안 사드시고 북쪽 큰 길로 가셨어요. 기침을 자꾸 하시던데 밤이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길게 퍼졌다. 순자의 발은 뻐근했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민지에게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진우와 함께 차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다. 순자는 고맙다고 말하려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혀끝에서 떨어질 뻔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지야, 다리 건너 큰 길에서 북쪽으로 갔대. 나는 시장에서 학교 거쳐서 왔어. 너희는 버스터미널 쪽 좀 봐줘. 네, 어머님. 실종 문자 요청도 넣었대요. 지나가는 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다. 예전 철수가 밤길을 무서워하던 순자에게 사준 것이었다. 불빛이 좁고 또렷하게 발 앞을 비췄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동안 순자는 철수의 발소리를 상상했다. 젊을 때의 빠른 걸음, 아이들, 손을 잡고 건너던 횡단보도, 신문을 사러 나가던 이른 아침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파출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근처 편의점 CCTV에 철수가 잡혔다고 했다. 파란 바람막이의 어깨가 화면의 가장자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카운터 점원이 말했다. 딱 7시 조금 넘어서 물 하나 사시려다가 현금이 없다고 손살에 치시고요. 순자 기다려야 해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순자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아직 입에 올리는 남편. 손바닥을 비비며 눈가를 훔쳤다.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터미널 쪽으로요. 버스표 파는 간판 보시더니 한참 서 계시다가 터미널은 오래된 간판 불빛이 반쯤 나가 있었다. 매표소 유리창에는 주간 시간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벤치에는 졸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순자는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했다. 매표소 안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창문을 열었다. 아까 어떤 어르신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꺼내 보시고는 고향 가는 거 어디서 타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글씨가 거의 지워져서 잘 못 보셨나 봐요. 그러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셨어요. 순자는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철수가 가진 고향은 이제 더 이상 지도 위에 있지 않았다. 도로가 바뀌고 집들이 사라지고 사람들 얼굴이 흐려지는 동안에도 그에게는 하나의 길만이 선명했을 것이다. 순자가 있는 곳. 자정이 지나고 거리는 더 한산해졌다. 민지와 진우가 도착했다. 진우는 말없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주변을 함께 흩었다. 민지는 파출소와 계속 통화하며 위치를 좁혀갔다. 추위가 뼛속으로 스며드는데도 이상하게 머릿속은 또렷했다. 순자는 작은 소리에도 고개를 들었고 행인들의 눈을 수십 번 마주쳤다. 새벽 3시쯤 하늘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파출소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을 때 순자는 터미널 옆 골목의 슈퍼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어머님, 강변 산책로 CCTV에서 어르신이 새벽 2시 40분쯤 남쪽으로 걸어가시는 게 확인됐어요. 모자도 옷도 일치합니다. 순찰차가 따라가고 있고 어머님은 가까우시면 바로 내려오세요. 산책로 초입에는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가로등이 안개를 향해 원을 그렸다. 흙길에 찍힌 발자국들 사이로 어정쩡한 폭의 발자국이 한 줄 이어져 있었다. 순자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물 냄새가, 마른 풀 냄새가, 오래된 겨울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기침. 순자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2번.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철수야. 순자는 거의 속삭이듯 불렀다. 안개 너머 벤치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 그 위에 검은 모자, 파란 바람막이의 어깨, 손등 위로 얇은 혈관이 드러난 너무나 익숙한 손. 순자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때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한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놀람도 안도도 아닌 어딘가 어색한 낯설미 떠올랐다. 새벽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멀리서 첫 차의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순자는 손전등을 끄고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길이자 집이자 마지막 열쇠였으므로 안개는 새벽 냄새를 품고 천천히 걷혔다. 벤치 위 남자의 어깨가 들썩였다. 순자는 손전등을 끄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낯익은 살결의 주름과 손등의 혈관, 젖은 숨 사이로 섞여 나오는 오래된 기침이 분명해졌다. 철수야. 나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순자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한순간 반짝임이 스쳤다. 순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반짝임은 금세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경계가 그 자리를 메웠다. 누구세요? 순자의 발끝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몸이 먼저 울컥였고 마음이 뒤따라 흔들렸다. 그래도 미소를 만든 채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나, 순자야. 당신 아내. 그는 고개를 기울였다. 손끝이 떨렸다. 모자의 챙을 고쳐 쓰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사람을 기다려요. 순자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기로. 순자의 입술 안쪽이 저렸다. 혀 끝에 이름이 얹혔다가 다시 미끄러졌다. 손수건을 꺼내 그의 목에 살짝 둘렀다. 밤새 맺힌 이슬이 파란 바람막이에 점점이 박혀 있었다. 그래, 맞아. 순자를 기다렸지. 내가 바로. 말끝이 떨렸다. 그는 살짝 몸을 빼며 벤치 끝에 더 붙었다. 아줌마,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전 오늘 고향에 가야 해서요. 엄마가 기다리거든요. 버스가. 어디서? 아줌마. 순자는 그 호칭이 가슴에 작고 둔하게 박히는 걸 느꼈다. 눈앞의 남자는 분명 자신의 남편인데 입에서 나온 호칭은 한 칸 옆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향.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고향이라고 부르는 곳. 사진 속 낡은 기와 지붕과 감나무. 여름이면 처마 끝에 매달린 옥수수 다발. 그 모든 것이 이제 지도에서는 사라졌지만 그의 안에서는 여전히 또렷했다. 순자는 그의 시선 높이에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비에 젖은 흙이 슬며시 무릎으로 스며들었다. 철수 씨, 추워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숨 돌리고 우리 같이 집에 가요. 엄마 계신 곳으로 가려면 먼저 뜨뜻한 데서 몸을 녹여야 해요. 그는 불안한 아이처럼 눈을 깜빡였다. 제 집이 어딘지. 아줌마, 혹시 열쇠 보셨어요? 집 열쇠, 분명 주머니에 있었는데. 열쇠, 순자는 그 단어가 허공에서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밤, 문 앞에서 등 뒤로 전해지던 철문의 차가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순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작은 열쇠고리가 손끝에 닿았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합판문 열쇠. 기억의 문에나 맞을 것 같은 모양. 여기, 열쇠가 있네.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게 아닌데. 우리 집 열쇠는 엄마가 항상. 그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안개가 바람에 밀려 조금 거치자 산책로 옆 갈대잎에 얹힌 이슬방울이 금빛으로 흔들렸다. 멀리 순찰차의 파란 불빛이 길 아래에서 깜빡였다. 아버님. 민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다. 진우의 발자국이 바닥을 급히 때렸다. 그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외쳤다. 가지마. 나 모르는 사람들 싫어. 난 순자 기다려. 순자 오면 같이 가야 돼. 순자는 재빨리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민지와 진우에게 눈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파출소 직원도 상황을 읽고 옆 발자국 뒤에서 서서히 속도를 늦췄다. 순자는 다시 그의 시선 앞으로 돌아갔다. 철수 씨, 잘 듣고 있어요. 순자 올 거예요. 이쪽으로 살짝만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면 어때요? 그럼 순자가 금방 알아볼 거예요. 그는 주저하는 눈빛으로 순자를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다. 매끄럽게 다른 손가락 마디. 평생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손은 야위고 가벼웠다. 무게가 아니라 온기가 손바닥 사이에 남았다. 일어나며 그의 모자가 약간 벗겨졌다.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이마에 난 작은 흉터가 드러났다. 젊은 날 공장에서 철판에 부딪혀 생긴 흉터였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그 자리를 쓰다듬었다. 익숙한 손길이었다. 아주 많은 밤과 아침을 통과하며 자연스럽게 배인 동작. 그는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순자를 똑바로 보았다. 눈동자 가장자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물었다. 아줌마, 왜 제 엄마처럼 만지세요? 그 한 문장이 순자의 가슴을 깊이 베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지만 눈물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신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억지로 기억을 끌어내려는 욕망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스스로 접혔다. 강물 위로 아침 첫 기차의 굉음이 지나가며 안개를 흔들었다. 미안해요. 놀랐죠.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듯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지금 믿고 서 있는 바닥을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여긴 안전해요. 발밑, 여길 보세요. 미끄럽지 않죠? 이쪽 난간 잡고 천천히. 차가울 거예요. 그래서 제 외투를요? 그녀는 자신의 카디건을 벗어 그의 어깨에 둘렀다. 그는 천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린아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낮았다. 아버님, 저예요. 민지예요. 차에 따뜻한 물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그는 민지를 보고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놀라 도망치지는 않았다. 진우가 멀찍이 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파출소 직원이 상황 기록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집에서, 지금은 아니다. 새벽빛이 강물 위로 얇게 번졌다. 새들의 소리가 한두 개씩 더해졌다. 그는 카디건을 여미며 다시 순자를 보았다. 그 눈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낯선 사이에 이상한 고요가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추워요. 우리 같이 가요. 기다리던 사람 거기서 만나게 해줄게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의 팔에 팔을 얹지 않았다. 대신 옆에 나란히 섰다. 발걸음은 아주 느렸고 서로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길게 겹쳤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문득 물었다.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순자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저는 순자예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혀끝으로 굴려보는 듯했다. 순, 자, 그리고 머뭇거리며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 말에 순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알아봄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욕도 아니었다. 어쩌면 다른 모양의 만남. 낯선 두 사람이 서로의 발을 맞춰 걷는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이 오늘 내놓은 것이 열쇠가 아니라 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맞춰질 수도 있고 영영 다른 문으로 남을 수도 있는 문. 그때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강변을 벗어나자 터미널 간판에 불빛이 다시 보였다. 민지는 앞서 가 순찰차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진우는 조용히 뒤를 지켰다. 순자는 벤치에 남겨진 그의 검은 모자를 챙겨 들었다. 안감에 작게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글자가 보였다. 철수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가 덧댄 작은 스티커. 연락처 010. 순자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쓸어보았다. 마지막 열쇠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것인지도 몰랐다. 손에 쥔 모자가 가볍게 흔들렸다. 새벽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낮게 물었다. 순자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미소 지었다. 따뜻한 차를 좋아하고 길을 잃은 사람과 나란히 걷는 걸 좋아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그리고 동쪽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빛이 거실 커튼을 얇게 통과해 카펫 위에 고요한 사각형을 만들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온기가 남은 차를 반 컵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마의 작은 흉터가 숨결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순자는 그 곁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좋았지만 부르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불러도 닿지 않는 곳이 있고 닿도록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었다. 문득 어젯밤 산책로에서 그가 던진 질문이 떠올랐다.
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순자는 그 대답을 스스로에게 반복해 보았다. 따뜻한 차를 좋아하고 길을 잃은 사람과 나란히 걷는 사람. 오늘 그 말에 자신이 갇히지 않으려면 진짜로 나란히 걸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침 해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민지와 진우가 도착했다. 민지는 거실 문턱에서 발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제 너무 몰아붙였어요. 아버님 찾는 동안 제가 많이 무서웠어요. 그게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순자는 의자를 끌어주었다. 사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종종 서두르거나 냉정해지는 얼굴로 나타났다. 나도 겁났어. 너희가 나를 빼놓고 뭘 결정할까 봐. 우리가 갑자기 어디로 밀려날까 봐. 진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운 흔적이 얕게 남아 있었다. 그날 오전, 세 사람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펴놓고 작은 계획을 만들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오늘을 조금 덜 넘어지게 할 것들. 현관문에는 키패드를 달기로 했다. 비밀번호는 네 사람이 함께 정해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혹시를 대비해 경비실에 열쇠 한 개를 맡기고 문 옆에 작은 키박스를 설치해 비상용 열쇠를 넣어두기로 했다. 비밀번호는 경비 아저씨와 이웃 한 명에게만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부엌 가스에는 자동 차단기를 달고 거실과 복도에는 발밑을 부드럽게 밝히는 센서를 붙였다. 서랍과 문에는 큼직한 글씨의 라벨을 붙였다. 그릇, 속옷, 나가는 길. 냉장고에는 오늘 날짜와 요일을 적고 그 옆에는 동네 지도가 붙었다. 집 시장 파출소 경비실 정류장까지 굵은 펜으로 길을 그렸다. 철수의 모자 안감에는 연락처 스티커를 다시 붙였다. 손목에는 얇은 밴드를 채웠다. 밴드 안쪽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또박또박 적혔다. 파출소에는 지문 등록 사항을 다시 확인했고 주간보호센터 상담도 예약했다. 일주일에 3번, 낮 시간 동안만 집과 같은 노래를 틀어주도록 부탁하자. 센터 직원은 기꺼이 수락했다. 재개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급하게 밀어붙이진 않을게요. 다만 조건이 바뀌기 전에 권리만 확보해두면 어떨까요?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요. 우선 분양 신청하고 임시거주 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내부는 지금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고요. 아버님 동선도. 순자는 창밖을 보았다. 멀리 크레인 하나가 느리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집을 잃는 일이 기억을 잃는 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기억이 수납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듯 집도 벽체 속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아주 어렴풋이 생각했다. 좋아. 종이에 그렇게 적자. 그리고 내가 결정에 참여한다고 써줘. 나 없는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겠다고도. 민지는 볼펜을 들고 순자의 말을 한 줄 한 줄 적었다. 진우는 일정표를 만들었다. 병원, 센터, 방문 요양사의 시간, 약 복용 시간, 산책 시간. 순자는 거기에 작은 별표를 달았다. 함께 걷기라고.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집 안의 길을 새로 만들었다. 현관에서 거실, 욕실, 안방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잇대어 깔았다. 냄새의 길도 만들었다. 방금 지은 밥 냄새, 구수한 보리차 냄새, 은근한 된장 냄새.
철수의 발걸음은 냄새를 따라 더 쉽게 움직였다. 거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순서를 바꿔 다시 걸렸다. 연도와 장소를 작은 글씨로 붙여두자 사진들은 더 이상 먼 풍경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철수가 눈을 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다. 라벨과 사진, 새로 놓인 조명. 잠시 혼란스럽게 눈을 깜빡이더니 순자를 발견하고 멈췄다. 아줌마. 순자는 그 부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이 덜 흔들렸다. 그는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일이 먼저였다. 네, 여기 있어요. 철수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가 멈칫했다. 열쇠. 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키패드 설명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젠 비밀번호래요. 숫자 4개. 우리 4사람이 정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날짜로 외우기 쉬울 거예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따라 읽었다. 혀끝이 끝 숫자에서 한 번 더 맴돌다 멈췄다. 순자는 손바닥을 펴 그 위에 그의 손을 살짝 올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약속을 만들었다. 문 앞에서 내가 순자라고 부르면 당신은 여기라고 대답해줘요. 그게 우리 비밀번호예요. 열쇠가 없어도 이걸로 문을 열어요. 철수는 미소인지 미소 비슷한 것을 지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랐다 내려갔다. 그는 따라 말했다. 여기. 밤이 오자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철수와 복도를 한 바퀴 돌았다. 자동 조명이 한 발 먼저 켜졌다가 뒤로 꺼졌다. 발걸음의 리듬이 불빛의 리듬과 맞았다. 정면에서 경비 아저씨가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모자 안쪽 스티커를 다시 확인하듯 눈길이 잠깐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문 앞 순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순자,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고 정확한 대답. 여기. 문이 열렸다. 숫자도 쇠열쇠도 필요 없었다. 약속이 열쇠가 되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또 걸을 것이었다. 같은 길이든 조금 다른 길이든 나란히. 며칠 뒤 주간보호센터 첫날 철수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낯선 복도 냄새, 다른 사람들의 기침, 벽에 붙은 달력. 순자는 그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놓았다. 센터 안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노래 가사의 첫 구절이 붙어 있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같이 노래하셔도 좋아요.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곡 있으면 알려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려다 철수가 자신의 옆구리를 살짝 당겼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줌마. 응, 기다려요. 금방 나올게요. 그 말에 순자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기다림은 오래된 그들의 방식이었다. 젊은 날 현관에서, 밤새 문 앞에서, 강변 벤치 옆에서, 이제는 낮에 센터 앞에서.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원 벤치에 앉았다. 찻병에서 보리차를 조금 따라 마셨다. 따뜻함이 배 속으로 내려갔다. 손바닥을 펴서 햇빛을 받아보았다. 오래된 금반지가 작은 동그라미의 빛을 만들었다. 그 빛은 순자의 무릎 위에서 작고 또렷한 열쇠 구멍처럼 보였다.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된장찌개랑 호박전요.
그 뒤에 작은 자물쇠 이모티콘과 열쇠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순자는 피식 웃었다. 문자 하나에도 마음을 건네는 방법을 서로 배우는 중이었다. 그날 해질 무렵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 냄새가 집을 채웠고 호박전 위에는 금빛 기름이 얇게 번졌다. 철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추고 서랍 라벨을 한번 보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뎠지만 정확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맛있다. 그가 말했다. 간단한 한마디. 모두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웃음이 났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식탁 위에 오래 머물렀다. 밤, 불을 끄기 전 순자는 현관 키패드를 한번 눌러보았다. 숫자들은 반짝였고 문은 고요했다. 철수는 안방에서 이불을 펴며 말했다. 아줌마. 응, 내일도. 같이 가요? 순자는 불을 끄고 대답했다. 응,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잊지 않는 건 하나면 돼요. 뭐요? 나란히. 어둠 속에서 숨소리 두 개가 천천히 겹쳤다. 바깥 어딘가에서 바람이 펜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재개발의 소음과 계절의 시간이 언젠가 그들을 다른 문으로 이끌지라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마지막 열쇠는 주머니 속 쇠붙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다시 건네는 손. 그리고 여기라는 대답이라는 것을